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네,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올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죠. 이제 12월 달이 다가왔는데요.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내년도 25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네.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가장 크게 얘기한다면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대출이죠. 지금 2024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갔다 왔던 이유도 결국은 대출 규제들이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결국은 대출 관련된 부분이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첫 번째가 아마도 대출 규제이지 않나 싶고,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도 또 있다고 봅니다. 공급 부족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공급 부족을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다, 신축 물량이 부족하다는 게 뭐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전문가들도 느끼기에는 피부에 그렇게 신축 물량이 없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도면은 신축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 집이 없구나라는 게 피부로 와닿을 것 같고, 내후년 26년이죠. 26년도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폭탄 수준으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게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부터는 바로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공급 부족은 현재 누적되어 있는 공급량으로 보면 내년도 공급량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26년도부터는 확연히, 그러니까 일반 공급 물량의 서울의 표준 공급 물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집니다. 그만큼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인지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하지만 늦게 인지하면 늦게 인지할수록 부동산을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게 또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금리 인하 우리가 3%, 0.25%가 하락되면서 3%로 금리가 떨어졌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2024년도는 기준금리가 3%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특히 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또 관심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우리 김 대표님하고 제가 얘기했던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뭐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변곡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대출, 두 번째가 공급 부족, 그리고 세 번째가 금리 인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렇죠.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2023년도, 2024년도도 우리가 시장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2023년 1월 달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22년도에 계속 하락하고 떨어지는 시점에서 23년 1월 달부터 어느 정도 반등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이 활성화되면서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또 상승장으로 돌아섰었는데요. 우리가 9월 달까지는 상승장을 이루다가 그 이후부터는 부동산, 표에 보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9월 달까지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대출의 영향이 많이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2024년 올 초에도 보면 신생아 보금자리론, 특례 대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게 되었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9월 달 이후부터는 또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우리가 초인데요. 11월 달까지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대출 부분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생하는 새로운 대출 상품이라든지 이런 대출 부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보일 것이라는 게 저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출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시행했던 23년도 1월 달에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뭐 9월 달부터는 떨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올해도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다가 9월 달부터 또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대출은 지금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 초가 되면은 분명하게 대출은 다시 규제를 완화해 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은행권에서는 한 해 대출 총량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대출 총량이 정해지면은 2월 달부터 이 대출을 풀어줍니다. 그랬다가 보통 한 9월 달, 10월 달까지 이 대출을 다 소진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은행에서는 대출을 조금 쪼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행권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쪼이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23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5년도 초가 되면은 은행에서는 1년 동안 한 해 동안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금액을 재원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월 달 말이나 2월 달부터는 대출을 다시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대출을 또 풀어주게 되다 보면은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아마도 내년 3월달 아니면 4월달 이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반등이 일어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2023년도 거래량,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월부터 8월, 9월까지 우리가 대출 보금자리론이 시행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달 이후부터 12월까지는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 상품의 한도대가 다 소진되고 나니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도 한번 본다라고 하면 2024년도 신생아 대출, 보금자리론이 대출이 실행되는 1월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10월, 11월 달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거에 준할 만큼 거래량이 확 떨어져 버리죠. 그만큼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발표되는 대출이 규제되면서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 거래량도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내가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임대가 들어있는 물건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전체를 주고 사기보다는 일부를 지원받고 보존받아서 구입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25년도도 결국 23년도나 4년도처럼 대출이 활용되는 시점에는 거래량,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확연히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보일 것이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이 부분이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됐든 우리 김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년도 초반에는 이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대출 총량이 풀리는 시점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시죠? 그렇죠. 이 대출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집을 살 때 내 돈 주고 다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량이 확연히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년도 아마도 상반기 2월 달부터는 아마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겠다면은 아마도 25년도 하반기라든가 아니면은 한 중반, 이때부터는 한 5월달, 6월달, 7월달 이때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저는 피부에 와닿는다고 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아파트 공급이라든가 또는 뭐 비아파트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부족 자체가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년에 하반기, 늦어도 하반기, 빠르면은 아마도 4, 5, 6월달 이 정도부터는 서울이라든가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다는 게 피부로 와닿게 될 겁니다. 그만큼 신축 물량이 줄어드는데요. 내년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봤을 때는 약 3만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후년입니다. 자, 25년도에는 그나마 한 3만 5천 세대가 입주하는데 26년도에 입주 물량을 보면은 2,300세대입니다. 물론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틀리겠지만 2,300세대, 뭐 3,000세대, 4,000세대 가장 많이 입주하는 세대는 7,000세대라고 합니다. 즉 26년도에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신규로 입주하는 입주 물량 자체가 2,000세대에서 7,000세대 사이가 될 거고 2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7년에는 26년보다 더 줄어든 입주 물량입니다. 2,000세대에서 3,000세대밖에 입주 물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좀 피부에 덜 와닿겠지만 내년도 하반기만 된다고 한다면은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때부터는 집이 부족하구나,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네, 신 대표님 말씀처럼 입주 물량이 아마 시장 상황에서 체감받는 2026년도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입주 물량, 신축되는 입주 물량이 없는데 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나? 구축 아파트도 기존적으로 많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요라든지 또 그리고 지금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 전환이나 아니면 또 전세 보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파트 전세로 또 많이 수요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전세 수요들이 밀집되고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그러면 공급량은 없어지고 전세량은 몰려든다라고 하면 부동산 아파트의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기존적으로 아파트 매매까지 동반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공급량이 적어지는 부분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큰 파급력을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이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몸소 체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 시장, 우리가 흔히들 아파트 시장에 대한 공급량을 많이 얘기하는데 또 비아파트 공급량도 한번 얘기해 보면 또 이런 시장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량도 한번 신 대표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아파트에 대한 입주 물량도 문제고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입주 물량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입주 물량 자체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 짓기 전에는 뭘 받아야 되죠?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인허가 물량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24년도 서울의 인허가 물량을 한번 본다면은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약 2만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아파트인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이 비아파트 부분의 인허가 물량은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즉 아파트도 2만 1,000세대밖에 안 되고 비아파트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도 2,000세대 정도밖에 인허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피부로 와닿기보다는 내년에 비아파트 부분 내년부터 당장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아파트는 올해 인허가를 받은 것들은 입주까지 본다면 28년도나 29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28년도, 29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아파트 부분도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가 인허가 물량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년에 6만에서 7만 가구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올해 2,000가구밖에 인허가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아파트 자체를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비아파트 부분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면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 비아파트 부분,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공급이 뚝 끊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말 크게 왜곡되고 지금 현재 대출 규제라는 걸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아니면 눌러놨다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렇게 생각들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공급 부족, 이런 대출 규제 자체가 어느 정도 한 번에 풀리는 시점에는 어떻게 보면 폭탄이 터지는 거하고 똑같이 가격이 큰 폭의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시점이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거 세 번째가 바로 금리죠. 자, 우리 김 대표님, 한국은행에서 어제 또 기준금리를 낮췄죠? 네, 그렇죠. 기준금리 0.25%를 낮춰서 지금 기준금리가 3%입니다. 우리가 최대 3.5%에서 지금 2번 낮춰서 3%인데요. 올해 기준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것은 끝났습니다. 그럼 3%로 확정되어 있지만 이제 내년도에 또 기준금리에 대한 하락 부분, 금리 인하의 부분이 또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수 경제라든지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온상 과 인하를 판단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유지된다라고 하면 금리 부분이 조금씩 인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에도 금리가 또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 최근엔 또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월세 전환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월세 전환율이 높아진 수익형 부동산의 주거용 같은 경우는 차익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부분이
내년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서 3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낮추면서 3%, 미국은 기준금리가 4.25%죠.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를 내년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를 고려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마도 금리를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은 내년도 금리도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미국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금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당분간은 아마도 금리는 변동은 없겠지만 아마도 이 금리도 하반기 때는 분명하게 금리의 변동은 있을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에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만한 키워드 3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대출 부분이고, 두 번째가 공급 부족, 세 번째가 금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닌가. 그래서 2025년도에도 이 키워드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 등락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2025년도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이 세 가지 포인트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요인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락한 요소도 키워드 3가지로 뽑는다라고 하면 저는 부동산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경제 성장률 저하거든요. 결국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저하,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내수 경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고물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고물가 부분,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부분이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게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라고 하면 매수 심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동산이 가격 하락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불안 심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자체가 아마 그런 시장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금리는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고물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 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조금은 부족하고, 또 여기에 경제 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경제는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데 성장도 안 하고 내 삶은 나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물가로 인해서 허리띠는 더 졸라 매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월급만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자니 너무 불안하고, 이런 전반적인 불안 심리라든가 고물가 아니면 경제 저성장 때문에 조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불안 심리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3가지죠. 대출, 공급 부족,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아마도 내년에는 이런 불안 심리보다는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는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거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아마도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부에 와닿는 거는 5월 달, 6월 달이 넘어가면은 본격적인 부동산 상승 국면에 접어드는 게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월 달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조금은 선점 투자할 수 있는, 선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을 조금 준비를 미리부터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신 대표님 말처럼 불안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 이런 경제 성장률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건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이렇게 불안한 부동산 심리,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내년 시장을 내 집 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투자로서 본다면은 아파트 투자도 있고 아니면은 재개발 투자도 있고 재건축 투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타이밍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 내가 내 집 마련의 매도 타이밍은 언제 잡아야 되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투자 타이밍을 어느 타이밍에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자체는 뭐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또 개인마다 투자의 타이밍이라든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조금 좋은 내용들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김 대표 그리고 저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그리고
전반적인 재테크 전략까지 새롭게 짜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시거나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 재테크 전략들을 한 번쯤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2025년도에 대한 부동산 상승에 대한 키워드 3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2025년도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심리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고민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